구독 볼 수 있습니다. 예. 아, 네. 아, 예, 그러네요. 근데 그러네요. 그러겠네요. 근데 지금 이게 처음에 해성을 발견한 저 케이트가 미시간 대학교 천문학과 대학원생이죠. 대학원생이 해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도 교수인 그 랜달 민디 교수가 이제 그랬는데 보니까 뭐가 계산해 보니까 6개월 후에 지구에 충돌한다니까 급한 나머지 제 생각에는 급한 나머지 얼른 가서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천문학 그렇죠. 보통은 이제 천문학계 그 아니면 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있다면 보통 시간이 있다면 그거를 논문 쓰죠. 그 과학 이제 뭐죠 네이처 잡 그 과학계 유명한 그 학술지 있잖아요. 그렇게 내겠죠. 그렇게 해서 검증받고 하겠죠. 하지만 지금 급하죠. 6개월 후에 딱 부딪히게 되니까. 그러니까 급한 나머지 이게 대통령한테 알려야 되겠다고 달려간 거죠. 그랬더니 미시간 주립대 뭐 그것도 뽀잡 대학교에서 뭐 이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 뭐죠 저기 뭐 프린스턴이나 아이비 그쪽에 리그의 그 학교한테 물어보겠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후에 그 과학자들도 계속 해보니까 그런 일이 사실이 이게 사실이다 하고 확정 오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뭐 하여튼 그 대중들은 미시간 주립대 듣보잡 그때 이제 민대 박사가 아이고 천문학계에서는 꽤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래 뭐 그래도 잘 안 듣죠. 예. 영화적인 그런 장치겠죠. 그렇게 보통은 그 과학자들 그룹끼리 거기서 하죠. 보통은. 예. 네. 이런 영화적 장치들은요, 과장법이죠. 과장해서 보여줌으로써 이런 특징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는 면이 있죠. 아, 네. 예, 예, 예. 그 오르테가 이 가세트의 책이 대중의 반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피가 크진 않아요. 대중의 반역이 대중이 대중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현대에 와서 대중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그건데요. 제가 이걸 보다가 포스트 트루스 쪽으로 그러니까 이 대중은 그 지금 그 좀 연결은 됩니다. 왜냐하면 예, 그러니까 이게 그걸 뭐라 그러죠? 보통 우리가 제가 지금 하려는 얘기도 그 얘기인데요. 어떤 그 우리가 보통 공적인 영역, 정치 미국 같은 데 보면은 법정에서도 치열하게 다투죠. 유죄다 아니다 가지고 치열하게 다투고 하면서 이게 뭔가 진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거기도 공론의 장이죠. 공론 여기서도 어떤 정책이 이런 정책 상충하는 그런 정책들을 놓고서 아주 격렬하게 예, 찬반 양론 그러니까 다 들어보죠. 다 입장들을 다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더 가장 좋은 결론을 내는 쪽이 내도록 하는 것이 정치가 하는 일이죠. 정치의 공론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그게 왜곡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고 우리도 저희가 지금 쭉 과학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세계관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태도가 이런 현상이 당연합니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절대 그건 아닙니다.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나가면 다 죽죠. 이렇게 나가면 다 망하죠. 왜냐하면 뭔가 참이라는 것이 왜 힘이 있냐면은 허위는 거짓은 힘이 없죠. 여러분 그건 아시죠? 참된 것이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가부터 먼저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분별하는 눈이 없음, 인식력이, 그러니까 판단력이 없으면 허구에다가 뭘 짓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에서 어떤 결과를 정말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길인 거죠. 그래서 진실이 참이 필요한 건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떤 때 귀찮아서 어떤 때 그래서 전부 이거를 그냥 전문가한테 맡겨버리거나 자기가 안 하려고 하죠. 자기가 정말 이게 찬반양론을 근거를 따져보고 들어보고 물어보고 이런 과정을 안 거치는 거죠. 군중들이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군중들은. 그 오르테가 이 가세트 책은 제가 읽다가 이거는 조금 너무 이게 원론적이구나 하고 좀 제쳐놨어요. 근데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읽어볼 만한 거는. 오르테가 이 가세트가 그 책을 쓸 때만 그 프랑코 스페인에서 그 독재 정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스페인 그가 살았던 사회의 현상 그것 때문에도 이 사람의 군중이 도대체 뭐냐, 군중이 어떻게 20세기에 등장하게 되느냐 하는 것에 그 문제를 가지고 책을 쓴 것 같아요. 책 소책자입니다. 그렇게 두껍지도 않아요. 제가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 사회를 좀 바꾸고 싶다. 아니면 다음 우리 자녀나 손자가 살 사회는 좀 좋은 사회로 만들고 싶다면 저는 토론 훈련을 정말 기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놓고 내 주장만 막 저 사람을 이겨야지 이게 아니고 정말 진실이 뭐냐 하는 거를 찾아가는 상대방도 경청해보고 저 허점도 찾아보고 내 의견을 설득할 만한 의견으로 자꾸 제시해보고 이런 훈련을 하는 그런 거를 많이 시킬 것 같아요. 이런 그 뭐라고 할까?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에 이게 사실 토론 수업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토론이 그냥 뭐라고 할까요? 진학을 위한 어떤 기술이 됐지 실제로 정말 이게 토론의 어떤 원리라든지 토론의 정신에 그거 안 들어갔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대학에서도요. 대학생들이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게 학계라는 게 학자들, 교수들은 꼭 무슨 학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회는 이제 논문을 발제 논문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그걸 뭐라 그러죠? 코멘트하는 또 그 교수님이 와서 이 논문에 대해서 뭐라 또 코멘트를 하죠. 그러면 이제 청중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다 이 논문에 대한 어떤 것을 같이 크리틱을 하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이게 논자는 자기가 글을 쓸 때는 거기 빠져가지고 자기 이론의 허점을 못 보니까 자기 글에 그러니까 이걸 검증을 받아서 다듬어서 또 좋은 방향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많이 훈련돼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학회에 가 보면 학자들 중에는 자기한테 이렇게 비판을 하면은 막 화를 그걸 인신 공격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러.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많이 그렇죠.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가 가진 생각에 대해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하면 자기에 대한 공격으로 자기 인격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죠. 그 비판을 전혀 안 받으려 비판을 하면 상대방이 자기를 비난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사회도 절대 이제 남한테 정말 가까운 사이 아니면은 그 지적을 안 하려고 하죠. 왜 지적질이야? 막 이러잖아요. 지적질이 됐어요. 저는 어떤 그룹에서 지적할 때 좀 태도가 좀 부드럽고 공손하고 예를 갖추고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지적을 받아야 더 발전이 있는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 그 아마딜로 같이 막 딱 갑옷을 딱 입고요. 지적한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그 많이 겪으셨죠. 그러니까 이런 훈련은
이런 훈련이 이런 저는 이런 그 포스트루스 이 현상에 아주 비료를 걸음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 사회는요 이런 비판적인 훈련이 참 부족합니다. 유교 문화인지 아닌지 그 제가 여기 좀 쓰다 이거를 좀 뒤늦게 이거를 봐가지고 근데 아주 짧은 챕터인데 아유 어려워요. 이 한나 아렌트거든요. 제가 그 저번 시간에 그 노마드랜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노마드랜드를 하면서 아 이게 그 들레즈 철학하고는 뭔가 조금 안 맞는 면이 좀 있다 했는데 오히려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어요. 인간의 조건. 예, 그걸로 분석하면 훨씬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좀 아쉬움 있는데요. 예, 우리는 왜 한나 아렌트를 읽는가? 여기 한 챕터가 뭐냐면 그 여기 거짓말, 정치. 예, 이 사람이 진리, 정치 그리고 거짓말. 그러니까 이게 포스트 트루스 이 현상의 선구자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이분이 그 왜 썼잖아요. 그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인가? 그거를 쓰고 나서 완전 사람들이 이제 많이 비평을 받았죠. 비판을 받았죠. 그랬더니 한나 아렌트가 보기에 저 사람이 책을 읽고도 이걸 비판을 하나? 책을 읽고 내가 그 말을 한 게 아닌데 그런 게 많아가지고 친구들이 그랬대요. 그러지 말고 책 하나 뭐 좀 써라. 그것에 대해서 좀 반박하는 걸 써라. 그래가지고 나온 조그만 에세이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거짓말에 대한 예 정치와 거짓말 뭐 그런데 이게 오늘날의 포스트 트루스의 선구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미리 이제 지금 21세기죠? 20세기의 이 문제를 예리하게 맞습니다. 예, 바로 그 극자입니다. 예, 가짜 뉴스. 예, 예. 근데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인간에게도 개인, 그러니까 뭐 과학자든 학자든 일반인 다 떠나가지고요 성향이 있습니다. 성향. 어떤 사람은 신중해가지고 뭔가를 딱 들어도 금방 그래 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좀 진짜 판단 중지해서 따져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귀가 팔랑팔랑해가지고 그래 하고 딱 받아 해가지고 그것도 딱 자기 그게 평소에 가지고 있던 신념에 뭐 맞는 얘기를 하면 맞아 하고 그거 가지고 막 또 이제 예 투쟁 모드까지로 막 가는 그 성향이 있잖아요. 성향. 우리 이제 각자가 다 나는 어떤 성향이지 뭐 그게 있을 건데 제가 그 플라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에 대해서 있잖아요. 진리가 중요해. 그러니까 나의 이득에 지금 여기 이거 그 케이트 비니 그 여자 있잖아요. 대학 해성을 발견한 케이트 제니퍼 로렌스가 맡은 그 설명에 있죠. 이 인물은 자기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진실을 탐구하는 게 이 사람은 그 성향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니체적인 진리관을 아주 그게 딱 뭐라고 할까 세계관으로 딱 박힌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제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기도 하니까요. 이 얘기는 니체지만 사실은 니체도 뿌리가 있다 그랬죠. 플라톤의 유명한 10챕터로 된 플라톤의 국가론이 있잖아요. 국가론의 소크라테스의 상대자로 나오는 사람이 트라시마코스입니다. 국가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나 아렌트도 국가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사람 진짜 통찰력 있는 철학자입니다. 정치 철학자잖아요, 한나 아렌트가. 그리고 그 고전 철학, 고대 철학, 고전 철학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고 거기다가 또 개인적인 그 정치 철학자로서 통찰력도 있고. 자, 그 정의, 올바름입니다. 올바름. 그 소크라테스는 올바름이 무엇인가예요. 국가론의 주제가 올바름이 도대체 뭐냐? 그게 이제 정의가 뭐냐? 올바름이 뭐냐? 해서 왜 국가론이 됐냐면은 그
조그만 인간 안에서 올바름을 찾는, 한 개인 안에서 올바름, 개인이 너무 작잖아. 그러니까 좀 큰 데서 좀 올바름이 좀 큰 데서 보면 잘 보이겠지 해서 국가를 말로 만들어서 국가 안에서 올바름이 어디서 성립하는지를 보이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내세워가지고 하려는 거는 이제 여기 이제 뭐 이데아로 있잖아요. 그 진리가 영원한 진리, 정말 참된 진리 세계가 있고, 이 세상 즉 정치의 영역이 있고 철학의 영역이 있다면, 정치의 영역은 이 어떤 때는 맞기도 하고 어떤 때는 틀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의견의 세계죠. 의견의 세계, 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영원하지 않은 세계죠. 그리스 철학에서요, 그리스인에게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격이 영원한 것이 진리예요. 그 그리스인들한테는요, 영원하지 않은 것은 그 진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진리가 가진 성격의 고대 그리스는 영원한 것, 변함이 없는 것, 불변한 것, 영원 불변이 그들의 진리의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인다, 변한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다, 그거는 진리에서 멀어진 거죠. 그게 이제 플라톤의 계통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가 일반 사람, 철학자 말이란 개한테나 줘. 개소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현실에 단단히 발을 붙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이 변화무쌍한 세계가 진짜 세계예요. 그죠? 이 두 세계의 충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자는 영원한 진리, 불변한 진리, 뭔가 정말 이 변화무쌍한 이 현상 세계에 뭔가 지탱해주는 원리를 제공해주는 그 세계, 그 집단, 철학자 집단이고, 실제 있는 이 지금 많은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르고 상충하고 맨날 이해관계가 다르고 이런 사회에서, 이런 세상에서 뭔가를 도출해내야 되는, 뭔가를 조종해가지고 어떤 선을 이루어내야 되는, 이게 정치가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올바름이 그 객관적이고, 올바름은 소크라테스는 올바름이라는 것이 이게 이데아죠. 이데아. 올바름의 어떤 그 올바름의 원형이 있다, 이런 입장이라면, 지금 논적인 트라시마코스는 올바름, 힘이 곧 올바름이야.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곧 정의야. 힘이 곧 정의, 이거 들어보셨죠? 힘이 곧 정의.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게 옳다 하면 그게 옳은 거야.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게 참 진리라고 하면 그게 진리야. 올바른 자들, 그러니까 이게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 그러잖아요. 역사는 뭐냐? 승자들의 기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쪽의 진리관이 투철한 사람들은 진리냐, 무엇이 진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힘이 중요한 거예요. 옛날 제가 고등학교 때 한참 그때가 말이 많았던 게 일본의 역사 왜곡이었어요. 우리가 맨날 일본 교과서에 대해서 성토하고 그랬거든요. 너희들 왜 그렇게 역사를 왜곡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랬죠. 그러니까 역사라는 개념이 일본하고 우리하고 다르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그 조선왕조실록이 얼마나 철두철미합니까? 우리는 있는 그대로 적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게 역사지. 근데 일본의 역사의 개념은 있는 그대로 적는 게 아니라 국가의 이익이 되도록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야기를 만드는 거? 그게 역사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올바름, 정의, 진실, 이게 객관적으로 있다. 그거를 나의 이익과 관계없이 찾아가는 그런 성향의 그룹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거는 애초에 없고, 힘 있는 사람이 만드는 게 그게 정의고 진리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뭘 만드냐면, 정말 중요한 거는 사실이 어땠느냐가 아닌 거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실을 조작을 하고 조금 분치를 해도 하나도 그것에 대해서 가책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관이 다르니까, 그 가치관이 다르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목적 달성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정치가들, 그다음에 CEO 나왔었죠. 이들한테는 진실이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게 얼마나 돈을 벌어들이는가? 정치가는 아까 그랬잖아요. 그 유튜버들은 얼마나 구독자, 좋아요 얻는가? 정치가는 얼마나 지지율을 올리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진실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사회가 정말 제대로 되려면은 근데 진실을 찾아가려면요 뭐가 있냐면 저항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인간은 자기가 이렇게 선입견들이 있거든요. 확증 편향이 있잖아요. 뭔가가 어떤 정보가 나한테 딱 들어왔을 때 그게 거슬려. 그러면 딱 배척을 하고 거부를 하지. 거슬리는 말일수록 들여다보려고 하는 사람이 소수예요. 저는 이 성향입니다. 거슬리면 그거를 굉장히 유심하게 유념했다가 그걸 따져봐요. 굉장히.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성향을 원래 타고난 성향이 아니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완전 저쪽이었어요. 남이 아무리 말해도 내 확증, 내 편향 그대로 막 가서 제가 인생에서 아주 쓴맛을 많이 봤습니다. 그 쓴맛을 보고 난 후에 제가 겸손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확신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제가 처절하게 깨닫고 나서는 나한테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 거슬리는 말일수록 더 귀 기울여 듣게 됐습니다. 그걸 따져본 다음에 버리든지 하지 그 거슬린다고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내 인생에 돌이켜 보니까 그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거슬린다고 팍 하고 내쳤던 그게 맞더라고요. 저는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생이 한번 이렇게 깨지고 나니까 반대 의견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나의 오류를 어디서 내가 뭐가 오류가 있나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견을 굉장히 고맙게 여기고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그렇게 했더니 뭐 갑옷을 딱 무장하고 자기에 대한 공격으로 그거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반대 의견을 말해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 생각을 못할까? 그럼 발전이 없는데. 네, 그렇죠. 저희 어머니께서 어릴 때부터 저한테 그렇게 하면 너처럼 그렇게 살면 발전이 없다. 망했죠. 지금은 어머니 말이 맞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반대 의견일수록 곱씹고 봅니다. 항상 우리가 학회 같은 데 가서 논문을 발표해 보면요. 쓸 때는 나 정말 난 천재인가 봐. 이건 좋은 아이. 근데 딱 발표해서 다른 사람의 비판을 듣고 보면 그 말이 맞아요. 비판이 맞아요. 집단 다른 사람은 나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귀담아 듣질 않아요. 우리는. 이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나에 대한 반론, 비판을 나의 인격에 대한 공격으로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냥 이 마음의 태도거든요. 저게 다 나한테 약이 되지 하고 따져보면 되는데 그게 귀찮은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가르쳤지 않습니까? 철학이 좀 어렵죠.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질문을 던지면 학생들이 못 견뎌해요. 왜 그냥 답을 그냥 떠먹여주지. 그걸 왜 또 생각하게 하고 그 싫다 귀찮대요. 그냥 답만 얘기해달래. 철학자들이 답만 탁 먹여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나왔는데 이게 또 맞는지 아닌지도 따져봐야 되고. 그러니까 참 철학이 뭐 경제적으로 참 도움은 안 되지만 사실은 이런 데는 참 좋은 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떤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에 어떤 사안에 부딪혔을 때 이걸 과연 내가 받아들여야 하나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때 중요한 일 같으면 이게 좀 해성이 오고 있다. 기후 온난화 문제는 워낙 덩어리가 크고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자연 이 환경 위기 이거 할 건데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해성이 비유인 거죠. 비유. 많죠 뭐. 지금 여러분은 지금 인류의 시계가 몇 시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지금 몇 시인지. 니체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진 분은 영원 회귀고 어떤 분은 직선적인 시간관을 가진 분도 있을 것이고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다고
지금 거의 오메가에 근접하고 있겠군 하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원형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런 평평한 고원처럼 쭉 플라토, 이렇게 1000개의 고원처럼 이렇게 처음에는 올랐다가 이렇게 평평한, 이게 고원이잖아요. 고원처럼 이런 세계관을, 시간관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뭐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럼 자기가 가진 시간관이 어떤 시간관인지도 그 반성도 안 해보죠. 그거 반성해 보면 좋을 텐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사실 또 너무 삶이 바쁘죠. 복잡하고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다 피곤하죠. 철학자들이나 생각하고, 너희들이 생각한 결과만 알려줘. 이러면 이제 포스트 트루스가 되는 겁니다. 전혀 비판, 그러니까 그 의견, 상충하는 의견들을 가지고 뭔가를 선을 도출해야 되는데, 여기에 방해가 뭐냐면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신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도 날조하죠. 포스트루스 현상인 겁니다. 진실이 안 중요해요. 자, 불일체의 원인, 이게 그 사실 정치의 영역은 영원한 진리를 찾는 게 아니고 상충하는 의견들,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전체 선을 이끌어내는 게 정치 영역인데요. 지금 그 정치가 그런 정치들이 아닌 거죠. 미국을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고, 뭔가 지금 이렇게 다 꿍꿍이들이 있는 집단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투명하게 의사소통이 아니라 가짜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가짜 뉴스, 가짜를 만들어내고 사실을 분치를 하고, 이렇게 뭐라 그러나 뽀샵을 하고, 그 대중의 어떤 그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당히 시계가 하고, 우리가 지금 이 그룹 저 그룹 나눠가지고 맹렬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서로 들어보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들여다보려고도 하지 않고, 타협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타협하면 죽는 줄 알고. 사담 후세인이 집에 이런 게 이제 정치의 문제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포스트루스에서는 진리가 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사담 후세인이 집에 이렇게 진짜 대량 살상무기가 있었냐 없었냐, 지구 온난화가 실제하냐 아니냐. 이 트럼프는 지구 온난화 안 믿어요. 안 믿죠? 글로벌 워밍 안 믿어요. 이게 인간이 만든 위기냐, 여러분, 인간이 만든 위기, 이것도 지금 그 환경 철학에서 쟁점입니다. 어떤 지금 지구 온난화가 인간이 만든 위기가 다가 아니고 지구 자전에서 오는 또 문제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유리하지 않은 그런 위기도 있는지, 이건 이제 과학자들이 밝혀야 되겠죠. 긴축 정책이 필요한지 아닌지, 이제 이런 갈등, 상충하는 이런 그런 의견들, 이에 관한 불일치는 진리란 무엇인가에 관한 불일치가 아닙니다. 진리란 무엇인가는 철학자가 논의할 영역이고요. 참으로 그러니까 참이라고 할 그 신뢰할 만한 원천으로 여겨지는 것에 관한 불일치와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야 하는데 그 근거가 뭐야? 그 근거가 뭔데? 하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일치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종교적인 이거 경전, 종교 경전,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학식 있는 전문가들, 학자들, 오랫동안 내려온 민간, 지혜, 상식, 이런 것들이 조합된 것이 이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견에 상충이 있으면 이거 물어보면 됐었어요. 경전한테 물어보든지, 교황한테 가든지, 뭐 교계 지도자한테 가든지, 성철 스님한테 묻든지, 아니면 어떤 과학자나 뭐 학식 있는 전문가한테 묻든지, 아니면 상식에 호소하든지, 이러면 이게 갈등, 상충하던 의견들이 이게 진정이 됐습니다. 해결이 되고 그랬는데, 오늘날에는 이 보편적 권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까 저 과학 봤죠? 과학이 아주 옛날 우리가 알던 그 전통적인 과학관이 아니죠. 지금은 상당히 그 과학에도 상대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택한 전문가들, 내가 픽한 찜한 전문가들,
아니면 나의 직감을 따르게 된 이유가 이렇다. 이 보편적 권위가 이제는 옛날과 같은 그런 없다는 겁니다. 그 권위가 지금은 없어요. 왜 없는지는 이거 이제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포스트루스는 현대적 현상입니다. 이 트루스는 무엇인가 또는 이거 뭐는 참이다. 기후 온난화는 인간이 만든 위기다. 이게 참인가? 이런 질문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왜 이것이 사실인지 저것이 사실인지에 동의하지 않는가? 왜 우리가 이거는 이런 이 일에 대해서 똑같은 의견이 사실을 쭉 추궁하면은 똑같은 결론에 이를 건데 왜 이렇게 의견이 불일치한가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생성 콘텐츠의 새로운 미디어, 통신 기술, 새로운 미디어 편집 기술, 편집 요즘 대단하죠 이 기술이. 이런 걸로 촉발된 트루스텔 옛날에는요 진리를 말하는 권위가 정부나 뉴스 방송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개인이 유튜브에 딱 자기 개인 방송하면은 이제 거기 팔로워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피니언 리더가 되는 거죠. 예. 그 결과는 뭐냐? 홍보 문화의 포화 상태, 혼란, 진실 게임. 그러니까 지금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진실 게임은 뭐냐면 몇 가지 질문을 던져가지고 진실을 이끌어내는 거죠. 옛날 우리나라 방송에도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이 중에서 뭐를 찾아보세요. 뭐 그 뭐라고 하나 미녀가 아니라 마네킹이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을 두고 마네킹을 하나 놓고 마네킹을 찾아보세요. 이런 게 이게 있어서 이 프로가 아니면 진짜 가수 가짜 가수를 찾아보세요. 뭐 하여튼 이게 이 방송 있었는 거 아시죠? 예, 그 진실 게임 그러니까 이런 거 그다음에 이게 진리 마켓이잖아요. 진리를 사고 파는 시장. 이거 지금 이게 우리 지금 21세기 환경이 이렇습니다. 미디어가 만들어낸 환경이 그리고 기술이 만들어낸 환경이 이게 그러니까 정말 믿을 만한 권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알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받지도 못했고요. 포스트 트루스 이론의 선구자가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와 한나 아렌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니체 관점주의를 볼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편적, 객관적, 절대적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뭐가 진리냐? 힘 있는 자가 진리라고 하는 게 진리입니다. 힘 있는 자가. 세상의 모든 현상은 끊임없이 꿈틀거리고 변화하고 움직이다. 이거 누구 생각나세요? 들레즈죠? 들레즈가 바로 니체의 직접적인 후계자입니다. 이게 고정된 세계가 아니에요. 니체의 세계는 생성의 세계지. 이게 이제 불교하고도 동할 겁니다. 생성의 세계. 그래서 이 생성의 세계에서 이 생성의 세계를 즐기는 겁니다. 자기 운명을 사랑하면서 이 허물을 극복하면서 허물을 이기는 방법이 자기 인생을 사랑하는 거. 인식이란 사람들이 변화무쌍한 생성의 세계를 스냅샷 이게 딱 사진을 찍으면 변화하는 생성의 세계를 스냅 사진을 딱 찍으면 고정이 되잖아요. 인식이란 마치 이런 거다. 세상은 끊임없이 생성을 유동하는 건데 인식이라는 것은 A는 B다, A는 B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딱 고정시키는 거잖아요. 그 사태를. 그래서 마치 변화하지 않는 것처럼 가공해내는 행위가 인식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현상을 인식하는 A는 B다, A는 B가 아니다 이런 인식들은 해석이지 실제 사태가 아니다. 이게 니체 관점주의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니체는요. 진리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다라는 입장이에요. 인간은 은유, 신화 그리고 시의 사용을 통해서 트루스를 창조한다. 이 계열에 있는 사람이 푸코 같은 사람이죠. 이 원조가 트라시마코스 같은 소피스트들입니다. 절대적 진리는 없다. 객관적 사실은 없으며 사물 자체에 대한 이해나 지식은 불가능하다. 아까 봤죠? 왜 객관적 사실이 없어요? 우리는 객관적 사실을 들여다볼 객관적 눈이 없어요. 다 편견이나
선입관이나 어떤 가지고 있는 이론으로 물들어 있지.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이 없다. 객관적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사실은. 예. 그래서 사물 자체에 대한 이해나 사물 자체에 대한 지식은 불가능한 거죠. 언제 우리 과학 이론으로 보는 거, 과학 이론의 틀을 그 안경을 가지고 사물을 보는 거죠. 마치 우리는 지금 우리 눈으로 보는데 잠자리가 보는 세계는 다른 세계죠. 겹눈으로 보는 세계는 어떤 세계가 진짜 세계야? 판단할 수가 없죠, 우리는. 보는 안경이 달라요, 세계를 보는 안경이. 그러니까 해석 체계가 달라요. 그래서 그 니체는 어떤 사실도 그 자체로 확인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진리는 오류다. 트루스 자체가 오류다. 그런데 어떤 오류냐? 삶의 필수적인 오류다. 그 오류 없이는 삶이 영위가 안 되는, 생명체의 삶이 영위가 안 되는 그런 삶의 필수적인 오류다. 갖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강한 자가 돼야죠. 강한 자가. 예. 한나 아렌트, 참 저도 이거 이게 이 사람이 이런 논문을 썼구나를 이번에 알았네요. 이게 그러니까 정치학에 있어서 거짓말, 정치의 거짓말, 그다음에 진리, 진실과 정치,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진실, 정직이 덕목이잖아요. 근데 정치에서는요, 진실, 정직이 덕목이 아니래요. 그 정치의 기술은, 그러니까 너무 이게 정치 지도자가 너무 진실하고 정직하면, 그쵸? 누가 카터 같은 대통령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치의 그 고단자는 술수도 써야 되고 심리에도 정통해야 되고 어떤 때는 좀 이렇게 뽀샵도 해야 되고 이미지 메이킹도 해야 돼요. 근데 그 선한 지도자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통치하면 정말 좋죠. 그래서 하여튼 마키아벨리가 그럴 겁니다. 지도자 정직, 지도자 진실, 그 개나 줘버려 그러겠죠. 그래가지고 지도자가 올바른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겠어? 개나 줘버려 그러겠죠. 그래서 정치의 영역에서는 정치는 상충하는 이해관계, 상충하는 의견,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서 토론을 거쳐서 공론화해서 거기서 진실을 이끌어내고 바른 의견을 향해 가는 게 정치에 하는 일이지. 그러니까 정치에서 그런 이게 뭐 진실, 정직 이런 거 이게 덕목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하죠. 정치인들은 어느 누구도 진실을 정치적 덕목이라고 간주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왜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하는가? 여러분, 거짓말 안 하는 정치인 봤습니까? 정치인은 거짓말을 안 하면 정치가 안 돼요. 정치인이 안 돼, 못 돼요, 못 돼. 그래서 이제 정치적 거짓말과 자기 기만의 관계는 뭐냐? 민주주의는 얼마나 이 올가나이즈된 기만을 얼마 정도로 견뎌내야 민주주의가 지탱할 수 있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만이 쌓이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기만이 많아져 버리면 민주주의가 붕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이걸 기만을 지탱할 수가 있나, 견뎌낼 수가 있나, 이런 거를 다루었습니다, 논문에서. 예. 근데 이분이 제가 좀 이거 그냥 할 게 많은데 그냥 관심 있으신 분은요, 저 진짜 이 책 추천합니다. 글도 어렵지도 않아요. 이건 한나 아렌트의 그거를 딱 5, 6 챕터로 딱 해서 간단하게 해설한 건데요. 제가 이거 제가 맥킨타이어를 안 읽어봐가지고 지금 이 한나 아렌트는요, 이 현상을 그러니까 선구자죠. 지금 포스트 트루스의 선구자고, 리 맥킨타이어는
지금 현대 21세기에 이 현상을 왜 이런 현상이 생겼으며 포스트 트루스가 왜 이런 현상이 왜 생겼으며 이게 문제가 뭐며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이 가짜 뉴스라든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거를 다룬 게 리 맥킨타이어 책입니다. 나올 겁니다. 예, 예. 예. 상당히 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번에 알았네요. 이거 준비하면서. 이거는 그 많이들 유명한 우리는 왜 한나 아렌트를 읽는가? 한나 아렌트에 관심 있으신 분은 그 악의 평범성이라든지 이분이 17년 동안 그 뭐라 그러죠? 시민권? 그걸 뭐라 그래? 국적이 없이 살았잖아요. 국적이 없이 살아가지고 그 난민 문제, 그다음에 권리를 가질 권리, 권리를 못 가질 권리는 시민권이 된다는 겁니다. 시민권자가 안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이죠. 우리나라 국적에 배제된 그러니까 난민들은 권리가 없어요. 국가 헌법 우리나라 법이 명시하는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죠. 국적이 있기 때문에 그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리를 가질 권리예요. 시민권자가 되어야 권리를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 다루고 있는 이 사람이 17년간 무국적자로 살아서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이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니요. 한나 아렌트가 이건 한나 아렌트가 쓴 게 아니에요. 한나 아렌트의 사상을 이렇게 쭉 이렇게 개요라고 할까? 그래서 무국적 상태와 난민, 권리를 가질 권리, 그다음에 아렌트의 시온주의 비판, 인종주의와 분리, 악의 평범성, 진리 정치 그리고 거짓말, 복수성 정치 그리고 공적 자유, 그리고 미국 혁명과 혁명 정신, 개인의 책임과 정치적 책임. 20세기 초죠 이분. 근데 참 그 왜 한나 아렌트 하는지 알겠어요. 이분이 던진 질문이 참 그냥 피상적인 질문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곰곰 씹어 우리 현대 사회에도 대단히 적실성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이런 책도 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냥 몇 개만 할게요. 지금 이게 그 특히나 전체주의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걸 가짜를 사실이 아니라 사실을 변조시키고 사실을 이렇게 말소하기도 하고 해서 다른 걸로 변경시키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럼으로써 뭐가 생겼냐면 사람들의 실제에 대한 감각이 있죠. 뭐가 진실이다, 뭐가 사실이다 하는 감각 자체를 흐리게 됐답니다. 그게 흐리게 됐대요. 그래서 사실과 의견 이거는 한나 아렌트의 특수 용어들 그 개념들입니다. 사실 용어. 사실이 뭐고 의견은 뭐고. 의견은 사실은 뭐 이게 아시죠? 사실인데 의견은요. 개인이 지금 내가 지구 온난화는 인간이 다 만든 거야. 아니면 한국의 황사 현상은 다 중국에서 온 거야. 황사는 이렇게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죠. 이건 의견이 아니고요. 상당히 공적으로 토론하고 그다음에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반대 의견에 직면해서 내 가진 신념도 이렇게 비판해보고 해서 갖게 된 것이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의견은 그냥 혼자 딱 갖고 있고 내 의견에 내가 가진 이 생각에 반대되는 건 다 제거하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만들어온 그 자리에서 반론에도 부딪혀보고 해서 만들어진 형성된 것이 의견입니다. 이게 근데 거짓말쟁이들이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 문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특별히 어떤 자기 목적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그들은 이렇게 얼마든지 가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사회 전체가 실제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거죠. 요거는 그 정치에 있어서 거짓말하는 그
논문에 한나 아렌트 논문에 들어있는 건데요. 이게 펜타곤 문서, 이거 맥나마라 이게 저 미국이 월남전 참전했지 않습니까? 그 월남전 참전하게 된 거기에 대한 문서를 이게 펜타곤 문서인데요. 맥나마라가 공개를 했답니다. 이거 공개하고 나서 이제 막 얼마나 들풀가 아니 그 젊은이들이 미국 젊은이들이 그렇게 가서 희생을 치른 그 베트남 전쟁이 이렇게 해서 참전하게 된 거라고 하고 이런 거죠. 베트남 전쟁과 이 전쟁을 위해서 미국 우리 군인이 가야 참전해야 돼 하는 걸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된 공식적인 거짓말들이 그 문서에 있었죠. 그래서 이 문서가 공개되고 나서 엄청 사회적 파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펜타곤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정치가들이 이미지 메이킹을 한 거죠. 전략적 목표 이거는 왜 이렇게 그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했냐? 어떤 전략적 목표를 위해서라기보다 미국의 힘을 과시하려고, 미국의 파워를 과시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이제 이렇게 막 그 어쨌든 뭐 부풀리기도 하고 거짓도 하면서 젊은이들을 그 전장에다 몰아넣었잖아요. 그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형태의 거짓말, 이미지 메이킹.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으면 사실적 진리라도 배제해버리는 거. 이미지는 현실의 대체물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거짓말은 사실은 폭력의 요소를 감추고 있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정치적 거짓말은 숨기는 거였는데 현대의 거짓말은 파괴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뭘 파괴할까요? 진짜와 가짜, 사실과 거짓 이런 경계를 다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없어져요? 사실에 대한 실제감, 진실에 대한 감각, 그것들이 공유된 감각들이 파괴되고 그래서 조작된 이미지들이 현실이 되는 세상이죠. 이거 포스트 모던에서 이거 다룬 사람이 보들리아르 같은 사람입니다. 조작 이미지 그 시뮬라크르 하는 거죠. 이미지들이 왜 이거를 그림 예술 미술에서 나타낸 사람이 깡통 마릴린 몰로 쭉 앤디 워홀 같은 작품. 그러니까 이제 원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사 진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본과 원본 사이에 구별이 의미가 없어지는 그거 한 거죠. 그 앤디 워홀의 작품들이. 그 사람은 그 작품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 결과로 만들어진 지금 우리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이제 전체주의 지배가 노리는 이상적인 대상은 확신에 찬 나치주의자도 공산주의자도 아니다. 사실과 허구, 참과 거짓을 더 이상 분간하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오르테가 이가세트 같이 이렇게 군중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러니까 사실이 중요하지 않죠. 이제는 힘이 중요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갖는 게 중요하죠. 사실 진리 그거 아니죠. 진짜 정직한 일부 학자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만 막 진리를 탐구하려고 할 거예요. 자기의 이득이 되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그러나 지금 여기 보십시오. 렌달 민디 그 과학자 얼마나 권력과 이게 뭐죠? 그 사회 권력이라든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에 잘 붙습니까? 아주 쉽게 붙죠. 거기에는 개인 성향도 있었죠. 렌달 민디는 다른 사람들의 칭찬, 인정 이게 대단히 민감한 사람이었고 아까 그 케이트 같은 사람은 그런 거 별로 개인적 성향이 그 진실 추구하는 게 호기심 많고 진실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죠. 이게 이제 개인차도 있는 것 같아요. 개인차도. 그리고 그 사회 문화도 있습니다. 미국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토론을 시키죠. 자기 주장만 하게 안 하죠. 토론 대회도 많죠. 그리고 항상 어떤 말을 하게 하면 자기 주장을 내세우죠. 그리고 컴프로마이즈를 잘하죠. 들어보고 내 거 양보할 건 양보하고 상대방한테 취할 건 취하고
그걸 딜도 잘하죠. 근데 우리 문화는 이 뭐라 그러죠? 아주 결사 이게 없어요. 타협하면 그냥 죽는 줄 알아요. 컴프로마이징도 없어요. 내 걸 내주고 취할 거 취하고 이게 없어. 이거 과정 잘 못해요. 이런 것도. 이거는 문화라고 생각해요. 교육도. 이런 거는 이제 교육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다 이제 입시로 가게 되니까 토론, 독서 토론, 독서 토론, 논술도 기계적이잖아요. 예. 그리고 보면요, 이제 저는 이렇게 인터넷 댓글들을 애들이 쓴 댓글들을 잘 보는데 보면 뭔가를 정말 진짜 알려고 댓글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주장하려고 쓰는 겁니다. 안 들어요. 자기 그게 안 맞으면 다 거부. 아예 딱 자기 그 책에 자기가 가진 그 신념 책에 들어오는 거 아니면은 전부 거부. 예. 그것도 얼마나 격렬하게 반대. 뭐 잘 알고 하는 거니? 아니 몰라요. 모르고 해. 아니래요. 아니면은 이제 자기가 맹목적으로 따르는 선생님, 지도자가 한 말 그거에 그냥 이렇게 꽂혀가지고 그거 아니면 전부 적이야, 적. 예. 내 편 아니면 적입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는 사실 이게 굉장히 문화적으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 노론소론 뭐 사단 칠정하면서 그 DNA가 있는 건지 참 어떻게 보면 편협하기도 하고 생각도 안 하고 따져보지도 않고 이렇게 저울질도 안 해보고 넓은 공동선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건지 너무 자기 이익에만 밟고 막 그러죠. 이거는 우리 교육 뭐 저도 포함해서 참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참 잘못한 거라고 보죠. 근데 뭐 교육이 교육 현장에서만 이루어지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이루어지지. 그죠? 우리 다 책임이죠. 우리 책임. 저는 그래서 전체주의 지배가 노리는 대상은 사실과 허구, 참과 거짓을 분간하지 못하고 여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에 쿵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시대가 계속 이렇게 이런 현상이 심화되면 결국은 전체주의 지배 사회가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악당 정치가들이 있으니까요.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있으니까요. 우리 전체 한 사회 조직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습니다. 이런 지배 세력이 있으니까 이들이 또 끊임없이 가짜를 또 만들어내죠.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거 구분을 못하죠. 분별을 못하죠. 이렇게 보면 케이트하고 민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딱 보기에 누가 좋은 사람 같아 보여요? 젠틀하고 다른 사람 좀 맞춰. 우리 민디를 택하죠. 아까 케이트 보셨죠? 사회에서 막 이상한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걸 보셨죠? 이건 좀 직설적인, 그러니까 좀 표현이 거칠고 이러면 막 벌써 그건 아웃이죠. 그 현실이죠, 그거는. 이거 고전의 그러니까 그리스 라틴의 교과 과정이에요. 뭐 3과, 뭐 7과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수사학하고 논리학하고 문법이 세 개가 기초 3과거든요. 수사학은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잖아요. 인식론은 참과 거짓을 참 거짓을 분별하는 학문이잖아요. 문법은 그리고 이 셋이요. 여러분 친구가 셋이 있어요. 똑같이 안 친해요. 둘이가 더 친하거나 아니면 어떤 때는 둘이 붙었다가 어떤 때는 요리 둘이 붙었다가 붙죠. 진리 탐구가 중요한 시대에는 이 3과 중에서도요. 이 논리학이 제일 먼저 와요. 그런데 참 거짓 하는 진리 비진리가 중요하지 않은 덜 중요한 때는요. 수사학이 맨 앞에 옵니다. 문법은 뭐냐? 깍두기예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얘는요 힘 있는
쪽을 따라가요. 그러면 플라톤은 인식론 중요했죠. 수사학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그 거짓도 그냥 참인 것처럼 만들어내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소피스트 엄청 비난했죠. 지금 21세기, 20세기는 무슨 시대입니까? 수사학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의 전통에서는요, 수사학은 좀 떨어지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거짓도 참처럼 이렇게 그럴듯하게 말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수사학이니까요. 근데 지금 수사학은 어느 영역이에요? 여러분, 수사학의 3요소가 있습니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로고스는 말하는 내용이 참여해야 되고요. 진리에 기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파토스가 있죠. 정말 전국을 찌르는 말은 듣기 싫죠? 우리 마음에 감정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설득을 하려면 감정적으로 확 받아들이게 해야죠. 감정에 호소해야죠. 에토스, 말하는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죠. 이게 연설의 3요소거든요. 수사의 3요소예요. 그래서 일단 연설하는 내용이 참에 근거해야 되고, 그다음에 듣는 사람의 감정에 호소해야 되고, 그다음에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되고, 이 3요소인데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지금은 수사학의 시대예요. 지금은 참 거짓 이게 진리보다. 이거 좀 통하죠? 포스트 트루스 시대 이 사회 현상하고도 통하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이미 이제 진리가 너무나 상대화되고, 이제는 상대화되다가 진리와 허구 사이의 경계가 흐릿해진 그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진리보다는 설득이 중요한 거예요. 설득에 여러분 지금 가장 설득이 중요한 영역이 광고입니다. 광고가 현대 수사학이에요. 현대 수사학. 여러분, 고객님 하면서 얼마나 말을 아주 그냥 부드럽게 하죠. 근데 사실 그거를 직설적인 언어로 번역해 보면 너 돈 내놔 이거죠. 호객이죠. 호갱. 아시죠? 무슨 말인지. 지금 광고에 하는 모든 원리가 수사학의 원리예요. 감정에 호소해서 지갑을 열어야죠. 지갑을. 그리고 저 기업, 그 브랜드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저 기업 신뢰할 만해. 우리가 중소기업을 왜 안 사고 대기업 걸 삽니까? 다들. 대기업이니까 신뢰할 만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20세기. 왜냐하면 이게 다 돈이거든요. 돈과 연결되거든요. 그리고 정치도 지금 수사학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공약들 보십시오. 그거 실현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선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권을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정권을 잡으면 역사적 사실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교과서도 바꿔요. 법도 바꿔요, 당연히. 그러니까는 검은 것을 희다하고 흰 것을 검다고 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 이제 정직한 사람들은 저항하는 거고, 이런 정직성이 없는 사람, 좋은 게 좋은 거지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포스트 모던 다음에는 거의 정말 저는 건강한 사회가 오는 게 아니라 전체주의 사회가 올 확률이 아주 대단히 높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손자들 잘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외로워요. 또 상당히 외롭습니다. 이제 거의 우리 2번 남았는데요. 오늘 잘 보셨나요? 저는 이게 진짜 이거 너무 우리 얘기라서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진작에 내가 리 맥킨타이어 이런 책을 좀 알았으면 그걸 또 사 보고 할 텐데,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촉박해요. 그래도 이거 제가 옛날에 사놓은 책이거든요. 사놓은 책인데 그 악의 평범성이라든지 난민 이걸 보려고 샀는데 이런 또 보석 같은 또 정치 포스트 트루스 관한 내용이 있는 줄 이번에 알았네요. 그래서 저 참 행복합니다. 이거 알게 돼서. 한 나라한테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과학에 대해서 좀 어려우셨어요? 과학이 옛날 우리가 알던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과학이 아니구나.
근데 지금 뭐 너무 과학 지식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나서요. 자기 분야 아니면 몰라요. 과학자들도 과학 전체를 아울러서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과학을 파이어 아벤트처럼 완전 과학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그냥 반과학으로 나가면 그나마 우리가 의견들이 충돌할 때 상충할 때 그나마 의거할 수 있는 기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 과학자들은 그나마 그래도 마지막 이 진리의 어떤 그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진리와 진실에. 그래서 우리가 과학자들이 하는 말도 과학자들도 물론 주관성이 좀 물들어는 있지만 그나마 그래도 과학자들이 하는 주장에 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그래서 환경 위기인가? 네,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에 떠오르는 아주 유명한 떠오르는 감독의 작품입니다. 좀 어렵긴 한데요. 좀 이렇게 띄어서 보겠습니다. 영화가 그렇게 막 재밌거나 막 드라마틱하거나 신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는 면도 있어서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겠습니다.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악이 있는데 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 뭐를 붙이면 말이 되죠. 자연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에는 악이 없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